서방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무기 시스템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25년간 한국은 약하다고 보고서를 써온 군사 전문가는 브뤼셀 회의실에서 경악했습니다. 수십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격추되는 장면을 본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야 하는데. 중얼거리는 그 앞에서 한국 장교는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미국 무기보다 25%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월등합니다. 한국을 얕잡아 본 대가로 그는 자신의 모든 신념이 틀렸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같은 글을 써왔어요. 상사에게 보내는 모든 보고서에는 똑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고요. 그 문장들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단순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미국은 수천 개를 갖고 있어요. 한국은 미국 병사들에게 안전을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는 것이고 늘 그래왔어요. 오늘 저는 브뤼셀의 큰 회의실에 앉아 있어요. 벽은 하얗고 깨끗해요. 창밖으로는 회색 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안에는 여러 나라의 군 장교들이 제일 좋은 제복을 입고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무기를 과시하고 유럽을 어떻게 지킬지 얘기하려고 왔어요. 저는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런 회의는 늘 똑같았어요. 미국은 큰 화력을 보여주고 프랑스는 정교한 미사일을 자랑하고 영국은 함정용 레이더를 설명했어요. 끝에는 어떤 작은 나라가 단순하고 지루한 것을 보여주곤 했어요. 내일 쓸 보고서에 무엇을 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 발표는 중요하지 않았다. 몇 년 전 미국이 제공한 오래된 장비를 보여주었다. 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지루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때 한국 장교가 연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젊어 보였어요. 아마 40살쯤일 거예요. 제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영어도 흠집 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점심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뒤에 큰 스크린이 켜졌어요.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한국 해군함이 보였어요. 평범해 보였어요. 총 달린 그냥 또 하나의 함정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영상에는 한국 함정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들이 보였어요. 느린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껏 본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 장교는 속도가 마하 2.5라고 설명했어요. 소리보다 2배 반 빠르게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함정에는 미국 무기들과는 다른 모양의 무기가 있었어요. 위에는 네모난 레이더가 있고 아래에는 큰 포가 달려 있었어요. 레이더가 회전하기 시작했고 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가 발사됐어요. 저는 직업상 많은 무기 영상을 봐왔어요. 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포는 단지 한 발의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었어요. 수십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겨냥해 격파했어요. 함을 향해 날아오는 각각의 미사일이 맞아 폭발하는 장면이 선명한 섬광으로 보였어요. 영상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100개가 넘는 작은 드론들이 벌떼처럼 함을 향해 날아왔어요. 한국의 무기 체계는 그 모든 드론을 추적했어요. 포는 공상과학 영화의 로봇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나씩 모두 바다로 떨어졌어요. 입이 바짝바싹 말랐어요. 저는 모르는 사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한국 장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랑하는 듯한 어조가 아니었어요. 수학 문제를 설명하는 선생님 같은 말투였어요. 우리 체계는 사방을 볼 수 있는 4개의 레이더 패널을 사용합니다. 전파 교란을 시도해도 목표를 추적하는 카메라도 포함돼 있어요. 유사한 미국 무기보다 전체 비용이 25% 적습니다. 회의실은 아주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영국 제독이 믿기 힘들다는 듯 속삭였어요. 이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나아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말이 될 리가 없었죠. 한국은 좋은 차와 휴대폰을 만들지만 미국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만든다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이걸 연구해 왔으니까요. 한국 장교는 더 많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 나왔고 포탄이 공중에서 요격되는 장면도 보였어요. 방해 작전으로 혼란을 주려는 목표도 격파했어요. 모든 영상이 같은 것을 보여줬어요. 한국 무기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저는 꼼짝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장교들은 방금 본 것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몇몇은 자기 나라에 한국 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조차 생각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노트북은 책상에 켜져 있었지만 보고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매일처럼 쓸 수가 없었어요. 방금 본 것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25년 동안 저는 한국은 약하고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늘 말했어요. 한국은 진정한 군사 강국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서를 써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미국이 가진 어떤 것보다 더 나은 무기를 보았어요. 유럽 체계보다 더 진보한 기술을 보았어요. 제가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제가 몰랐던 도구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은 어떤 적의 무기보다도 저를 더 두렵게 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썼던 보고서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독일에 있는 그녀가 2번 울리자 받았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전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군사력의 모든 게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무시해온 나라가 유럽 기술을 낡고 느리게 보이게 하는 무기를 보여줬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신 전 생각보다 달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웃었어요. 어떤 점이 달랐는데요? 저는 브뤼셀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세상 어딘가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더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통화를 끊은 뒤 저는 어둠 속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상사에게서 전화가 올 거예요. 상사는 저를 한국으로 보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멋진 쇼였는지 확인해 오라고 할 거예요. 제가 무엇을 발견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인정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지난 25년간 제가 편안하게 믿어온 거짓말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아래 숨은 진실이 무엇일지 두려워요. 브뤼셀 회의가 끝난 지 사흘 뒤 아침 6시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런던에 있는 제 상관 리처드 제독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심각하고 급했어요. 짐 싸게, 크라우제. 한국으로 가야 하네. 우리가 본 게 진짜인지 확인해야겠어. 제 속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런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나 안 오길 바랐어요. 한국에 간다는 건 결국 제가 25년 동안 틀려왔을 수도 있다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서울 근처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건물은 거대하고 반짝였어요. 모든 게 새롭고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돼 있었어요. 천장은 너무 높아서 제가 작아 보일 정도였어요. 곳곳의 전광판에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로 정보가 떠 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국 공항은 낡고 단순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럽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이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 한국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으니까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는 흠 하나 없었어요. 구멍도 없고 균열도 없고 망가진 가드레일도 없었어요. 전자식 도로 표지판은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바꾸고 있었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도 전부 새롭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시가 보였어요. 건물들이 유리 산맥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어떤 건물은 너무 높아서 창문으로는 꼭대기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전자 광고판 불빛은 끊임없이 반짝였고
인도는 마치 식사도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건물이 멋지다고 해서 나라가 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차갑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어요. 기차는 너무 매끄럽게 달려서 움직이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어요. 속도계를 보니 시속 300km라고 적혀 있었어요. 비행기보다도 훨씬 편안했어요. 창밖에는 더 많은 고속도로, 더 현대적인 도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단순한 한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울산역에 도착하자 한국 해군 장교 한 명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김도현 대령이라고 했어요. 40살쯤 되어 보였고 제복은 깨끗하고 깔끔했어요. 악수할 때 그의 손은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크라우제 씨. 저희 역량을 보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 보고서를 읽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한국은 약하고 의존적이라고 써왔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요. 우리는 현대 조선소로 갔어요. 저는 여러 조선소를 가봤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거대한 크레인이 마치 기계 공룡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금속을 다루는 소리가 물 위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숨을 먹게 만든 건 바로 배들이었어요. 한국 구축함 한 척이 유럽의 웬만한 군함보다 훨씬 컸어요. 회색 선체는 물 위에 금속 절벽처럼 솟아 있었고 갑판 위에는 레이더와 무기 체계가 가득했어요. 강력하고 위험해 보였고 완전히 현대적이었어요. 김 대령은 저를 또 다른 배로 안내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브뤼셀에서 본 영상 속 울산급 호위함이었어요. 수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던 그 배였죠. 저는 배에 올랐어요. 발밑에 갑판은 단단했고 모든 게 깨끗하고 잘 관리돼 있었어요. 수병들은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기 체계를 직접 보게 됐어요.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위압적으로 다가왔어요. 네모난 레이더 패널은 마치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로봇의 눈 같았고 아래의 대포는 묵직하고 치명적으로 보였어요. 배 위에 마치 사냥을 기다리는 기계 포식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때 젊은 한국인 기술자가 다가왔어요. 이름은 이준호였어요. 안경을 쓰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크라우제 씨,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간단한 단어를 쓰지만 내용은 복잡했어요. 그는 레이더가 수백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적이 전파 교란을 시도해도 광학 카메라가 목표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팔랑스 시스템은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제 배를 세게 가격하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없다. 그는 자랑하거나 무례하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어요.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가 못하는 걸 해낸다고요. 저는 브뤼셀부터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을 꺼냈어요. 이게 정말 한국 기술입니까? 전부 다요. 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핵무기가 없으니까 저희를 지킬 다른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다른 방법.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스스로를 지킬 다른 방법.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이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날 밤 저는 울산 호텔방에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몰랐던 이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조선업 중심지 중 하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껏 쓴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약하다고 했던 말들, 미국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던 말들. 만약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거라면요? 그 생각은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눈을 떴는데 속이 메스꺼웠어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알게 될 게 두려워서였어요. 어제 한국의 군함과 무기를 봤는데 그것들은 유럽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정지해 있는 모습을 본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오늘은 김도연 대령이 저를 무기 시험장으로 데려간다고 했어요. 오늘은 한국 무기가 정말 말한 대로 성능을 내는지 직접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어요. 초록숲이 가득한 언덕을 지나가는 길은 처음엔 평화롭고 조용했어요. 마치 캠핑장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곧 달라졌어요. 숲 사이에 숨겨진 높이 솟은 전파탑, 한국어와 영어로 통제구역이라고 적힌 경고판, 그리고 지나가는 우리 차를 똑바로 주시하는 병사들이 있는 초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산 옆에 파묻힌 듯한 건물이었어요. 입구는 작고 단순했지만 안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는 병원처럼 하얗고 깨끗했고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컴퓨터와 숫자와 도표가 가득한 종이를 들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김 대령은 저를 두꺼운 유리창이 달린 방으로 안내했어요. 창 너머로 몇 킬로미터쯤 펼쳐진 계곡이 보였어요. 계곡 한가운데에는 어제 군함에서 본 바로 그 무기 체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트럭에 실려 있었어요.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은 저희 방공 시스템을 시험합니다. 김 대령이 말했어요. 다중 목표, 다중 위협 상황입니다. 벽에는 수십 개의 컴퓨터 화면이 걸려 있었어요. 숫자, 지도, 레이더 이미지가 가득했고 한국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두 뭔가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무기 체계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네모난 레이더 패널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포가 위아래, 좌우로 움직였어요. 마치 주위를 살피는 로봇의 머리 같았어요. 그리고 시험이 시작됐어요. 작은 드론들이 하늘에 나타났어요. 쇠조각 곤충 떼처럼 보였어요.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니 100개가 넘었어요. 드론들은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달리 날아다니며 방어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런데 무기 체계는 순식간에 드론을 포착했어요. 포가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발사됐고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도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은 번쩍번쩍 빛났고 드론들은 하나둘 폭발하며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화면에 더 큰 목표물이 나타났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방어 시스템을 향해 날아오는 가상의 미사일이었어요. 도시 한 블록을 날려버릴 만한 무기였죠. 한국의 시스템은 그 미사일들도 완벽하게 추적했어요. 포는 눈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미사일은 모두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됐어요. 저는 화면 속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명중률 97.3%. 격추된 목표 130개 중 127개. 반응시간 1초 미만. 이건 가짜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전에 짜놓은 시뮬레이션이나 연출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기 시험이었고 한국의 시스템은 다가오는 모든 걸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준호 엔지니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자부심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비밀은 융합 알고리즘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단순히 추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디로 갈지 예측합니다. 체스 두는 선수처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는 미국 MIT에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진짜 돌파구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걸 한국에서 더 발전시킨 거예요. 더 발전시켰다. 베낀 게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니고 더 낫게 만든 거였어요. 시험은 3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상대하는 걸 지켜봤어요. 빠른 미사일, 느린 미사일, 요리조리 움직이며 피하려는 미사일, 심지어 레이더를 방해하는 미사일까지.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했어요. 적이 레이더를 교란하려 하면 광학 카메라가 매끄럽게 역할을 이어받았어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이 와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25년 동안 군사기술을 연구해왔어요. 미국과 유럽이 만든 최고의 무기들을 봤어요. 하지만 이런 성능을 가진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불가능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김 대령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크라우제 씨, 한국에 와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그 질문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기대했을까요? 낡은 장비, 빌려온 기술. 한국은 여전히 약하고 미국에 의존적이라는 증거. 또 한 번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보고서를 쓰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우리나라가 가진 것보다 뛰어난 무기였어요. 저는 사실은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어떻게 솔직히 한국은 무력할 거라 생각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25년 동안 한국은 약하다고 썼다는 걸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김 대령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미국 기술에 의존할 거라 예상했겠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두고 2시간을 보냈지만 보고서 한 줄 쓰지 못했어요. 런던에 있는 제 상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게 전부 틀렸다고, 약하다고 생각한 나라가 우리보다 더 나은 무기를 만들었다고, 저는 모든 것에 완전히 잘못됐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화면에 비어있는 문서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내일이면 다시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겠죠.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25년 동안 안주해온 편안한 세계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조각들을 어떻게 다시 맞춰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국방대학교에서 보냈어요. 건물은 평범한 대학 같았지만 저는 이 만남이 특별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60쯤 되어 보였고 온화한 눈빛과 회색 머리를 가진 분이었어요. 책장에는 한국어와 영어 책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어요. 교수님은 제 보고서를 읽어왔다며 제가 늘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고 말씀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의존하는가가 아니라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며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고 북한의 핵 위협과 멀리 떨어진 미국 동맹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본 것들을 떠올리며 답했어요. 혁신을 하겠어요. 누구도 만들지 못한 걸 만들고 스스로를 지키겠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한국이 기술을 직접 개발했고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 대화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라 군사기술의 선두국이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기업이 미국 유럽 기업과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주셨고 해외에서 배운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뒤 브뤼셀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빈 문서가 있었고 이제는 진실을 써야 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방위 역량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군사기술을 개발했다. 글은 예상보다 쉽게 흘러나왔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쓰는 게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보고서가 끝났을 때 논란이 일 거란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속았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분석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확신했어요. 저는 베를린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많이 배웠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도 좋겠다. 고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제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방향만 바라봤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늦게 깨달은 진실이라도 무지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 떠난 저는 한국을 무시하는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돌아온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때로 가장 중요한 여정은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길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자 317명이 범죄자처럼 손목을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미국 최대 배터리 공장의 수백만 달러짜리 기계들이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지시만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온 미국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5년간 워싱턴에서 한국을 쉽게 대체 가능한 나라라고 평가해온 루카스 베르나르트. 하지만 조지아 현장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 베르나르트예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는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을 봤어요. 그 숫자들은 여러 나라가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 사무실에는 큰 창문이 있지만 저는 잘 밖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제 세대의 모니터를 보는 걸 더 좋아했어요. 한 화면에는 무역 보고서가 있고 또 다른 화면에는 경제 데이터가 있었고 마지막 화면에는 전 세계 뉴스가 떴어요.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을 때마다 똑똑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돌아가는지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제 목록에서 그냥 또 하나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한국 관련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값싼 물건을 만든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쓴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지시를 잘 따른다. 그런데 만약 한국 노동자들이 내일 당장 사라진다고 해도 미국은 쉽게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평범한 세상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됐어요. 제 책상은 항상 깔끔했고 커피 머그잔에는 제가 속한 싱크탱크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제 상사는 저를 믿고 무역정책 보고서를 맡겼고 다른 양복 입은 사람들은 제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매일이 늘 같았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아시아에서 밤새 들어온 보고서를 읽었어요. 점심도 책상에서 먹으면서 글을 썼고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는 집에서 보고서를 더 읽었어요. 저는 글로벌 경제 같은 큰 주제를 다룬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한테 한국 노동자들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했어요. 생산량, 인건비, 효율성 지수 같은 거요. 저는 보고서에 인적자원, 생산 능력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가족이 있고 감정을 가진 진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건 대체 가능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어느 나라든 어떤 노동자든 다른 나라 노동자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고 공정은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의 노동자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선택지가 많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 믿음을 보고서마다 썼어요. 기업들이 해외 노동자를 잃을까 걱정하면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글로벌 경제는 유연하니까요. 공급망은 언제든 조정할 수 있고 대체할 선택지는 늘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다니는 사무실 건물은 워싱턴의 조용한 거리에 있었어요. 안에서는 모든 게 통제돼 있었죠. 온도는 늘 쾌적했고 불빛은 늘 밝았고 인터넷은 늘 빨랐어요. 예기치 않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예측 가능한 환경을 좋아했어요. 가끔 다른 정책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무역 협정에 대해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똑똑한 척했고 화이트보드에 차트를 그렸어요. 마치 세상의 문제를 일시간 만에 다 해결한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고는 각자 사무실로 돌아가서 또 보고서를 썼어요. 저는 공장에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 노동자를 만난 적도 없었어요. 실제로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컴퓨터 화면이 모든 걸 보여준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제게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였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유니폼을 입고 긴 시간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관리자들 앞에서 공손하게 고개 숙이고 미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걸 고맙게 여긴다고 상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늘 한국 노동자는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썼어요. 만약 한국이 까다롭게 굴면
미국은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면 된다고 믿었어요. 베트남에도 노동자가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동유럽에도 있잖아요. 세상은 기회만 기다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자신감 덕분에 저는 힘 있는 사람처럼 느꼈어요. 편한 의자에 앉아서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한다고 믿었죠. 저는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정책을 권했고, 제 말이 실제 세계의 사건들에 영향을 줬어요. 하지만 정작 그 실제 세계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11월 초 어느 화요일 아침, 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평소처럼 컴퓨터를 켰고 평소처럼 커피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날은 긴급 표시가 붙은 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즉시 확인 조지아 공장 상황, 한국 국적자 317명 구금. 제 첫 생각은 단순했어요. 아, 비자 문제겠구나. 한국 노동자들이 체류 기간을 넘겼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했겠지. 이민 당국이 자기 일하는 거겠지. 이런 일은 흔하잖아요. 하지만 메일을 열어보니 제가 한 단순한 추측과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있었어요. 군사작전식, 무장 차량, 헬리콥터 감시, 집단 구금, 케이블 타이 구속. 저는 그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건 평범한 비자 단속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쟁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았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상사가 지금 당장 보자고 했어요. 제가 그녀의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커피잔이 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전화를 붙잡고 빠르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전화를 끄는 그녀가 손짓으로 저를 불렀어요. 루카스, 오늘 당장 조지아로 가야 해요. 배터리 공장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317명이 오늘 아침에 구금됐어요. 당장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해요. 저는 그녀 책상 맞은편에 앉았어요. 경제적 영향 평가라니, 그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요.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 당연히 자신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어떤 구금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이민 단속이에요. 국토안보부에서 잡아갔어요. 공항 근처 시설에 수용 중이에요. 그녀가 제게 서류철 하나를 밀어줬어요. 비행기는 3시간 뒤에 떠나요. 일주일치 짐 챙기세요. 제가 서류철을 들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지아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조지아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곳이 자동차를 만들고 복숭아 농장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어요. 외국 회사들이 공장을 세웠다는 것도 알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과 자신감을 챙겼어요. 한국 경제 데이터와 공장 보고서를 인쇄했어요. 또다시 대체 가능성과 공급망 대안에 관한 보고서를 쓸 준비를 했어요. 택시가 공항으로 달리는 동안 창밖을 보니 워싱턴의 익숙한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숫자와 커피잔으로만 채워졌던 제 평범한 세상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올 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해, 미국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증명될 거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구금된 한국 기술자 317명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걸. 하지만 결국 배우게 될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그리고 저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예요. 비행기는 떠났고 저는 원하지 않았던 진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착륙했을 때 제 몸 전체가 흔들렸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워싱턴과 전혀 달랐어요. 하늘은 더 크게 보였고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넓게 퍼져 있고 어수선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오븐 문을 여는 것처럼 확 덮쳐왔어요. 정장 재킷이 금세 등에 달라붙었고 습기 때문에 안경이 뿌옇게 변했어요. 셔츠로 닦아내며 잠시 멈춰 서야 했어요. 이곳은 제 사무실처럼 통제된 환경이 아니었어요. 진짜 날씨가 있는 진짜 세상이었어요. 렌터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자
소나무 숲 옆으로 난 고속도로가 이어졌어요. 패스트푸드 광고판과 자동차 매매소 간판이 보였고 워싱턴의 깔끔한 정부 건물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땅과 잡초가 엉뚱한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커브길을 돌자 거대한 배터리 공장이 나타났어요. 미식 축구장 10개를 붙여놓은 것보다 컸어요. 건물이 끝없이 뻗어 있어서 끝을 볼 수조차 없었어요.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절반밖에 차 있지 않았고 트럭들이 분주해야 할 하역장은 고요했어요. 활기차야 할 공간이 졸린 듯 가라앉아 있었어요. 차를 세우고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원은 제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회의실은 불도 꺼져 있고 의자들이 가지런히 밀려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게 도둑 맞은 것처럼 무겁고 적막했어요. 그곳에서 안전관리자 카밀라 로페즈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화와 피곤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또 정부 사람인가 보네요. 그녀가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짐작컨대 한국인들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지 묻고 싶으신 거죠? 저는 그녀 책상 맞은편에 앉았어요. 벽에는 안전표가 붙어 있었고 걸쇠에는 안전모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익숙한 깔끔한 정책 문서와는 전혀 달랐어요.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짧게 웃었는데 그 웃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고 싶다고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어요. 따라오세요. 우리는 복도를 지나 공장 바닥으로 나갔어요. 이곳은 원래 기계 소음이 귀를 먹먹하게 채워야 하는 곳이었어요. 기계들이 돌고 사람들이 소리쳐 지시를 주고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어요. 공장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거대했어요. 집만한 크기의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가 사방으로 고속도로처럼 뻗어 있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지만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여기가 3번 라인이에요. 카밀라가 고요한 기계들을 가리켰어요. 여기에는 한국 기술자 24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계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작은 이상도 미리 감지해 재앙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다음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여기는 4번 라인. 한국인 18명이 있었죠. 그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했지만 아직 혼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가는 곳마다 같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다른 누구도 모르는 걸 아는 한국 기술자들. 다른 누구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한국 기술자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없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제부터 멈췄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일하는 척하지만 사실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제가 예상한 답이 아니었어요. 보고서에서는 언제나 미국 공장이 금방 적응한다고 썼거든요. 외국 노동자가 빠져도 작은 문제만 생기고 금방 해결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고요한 공장에 서 있으니 제가 틀렸다는 게 보였어요. 카밀라는 500만 달러짜리 기계를 보여줬어요. 버튼, 화면, 제가 모르는 부품들이 달려 있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3명이 2달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도 아직 그들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멈춘 기계들 사이를 걸었어요. 하나하나가 수백만 달러짜리였고 각각을 제대로 돌리려면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은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 노동자들은 어디로 갔나요? 제가 물었어요. 공항 근처 구금 시설이요. 마치 범죄자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이곳을 움직이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제 손에 쥔 노트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노동자 없이도 미국이 괜찮다는 보고서를 쓸어 왔어요. 그런데 눈앞의 모든 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걸 봤어요. 남아있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그룹으로 모여 조용히 얘기하거나 자신들이 다룰 줄 모르는 기계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부터 해고가 시작돼요. 카밀라가 말했어요. 첫 그룹은 10명. 다음 주에는 더 많아질 거예요. 생산을 다시 못 돌리면요. 그제야 알게 됐어요. 한국인들의 구금은 한국 노동자들만 해친 게 아니었어요. 미국 노동자들도 이 공장에 기대고 있는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어온 대체 가능성이라는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관리자들과 얘기했어요. 대화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됐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단순히 지시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했고 기술을 가르쳤고 복잡한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했어요. 그들이 없으니 모든 게 멈췄어요. 조지아에 해가 지는 걸 보면서 저는 텅 빈 주차장 제 렌터카 안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지만 평소처럼 보고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늘 쓰던 단어들이 오늘 본 것들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내일은 제가 몰랐던 걸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인정했어요. 워싱턴의 컴퓨터 화면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요. 현실은 제 스프레드시트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저는 그 복잡함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에서의 둘째 날은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전화 한 통으로 시작했어요. 317명과 함께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 중 한 명, 박성우 씨가 영상 통화로 저와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안전해졌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새벽 2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준비했어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그의 얼굴은 자꾸 멈췄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가슴을 꽉 죄었어요.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는 조심스럽고 느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오고 불빛이 번쩍이는 차량들이 몰려왔어요. 총을 든 사람들이 와서 일을 멈추고 줄을 서라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비자 점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우리 손을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묶었어요. 마치 위험한 범죄자인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기계를 고치고 안전 교육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구금된 이후로 살이 빠졌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어요. 구치소는 너무 비좁았어요. 그가 이어 말했어요. 40명 정원인 방에 80명이 있었어요. 화장실은 모두 4개뿐이었고요. 음식은 냄새나는 빵과 물이 전부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메모를 멈췄어요. 손이 무릎 위로 떨어지고 저는 그저 그의 지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제가 지지했던 정책이 결국 그를 이런 더러운 바닥 위에 눕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어요. 우리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영상 통화가 끝나고 저는 어두운 호텔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조지아의 아침 고속도로에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지만 제게는 모든 게 전혀 정상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작은 식당에서 올리버 해리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한국 기술자들과 매일 일했던 부품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 그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덩치 큰 체격에 원래는 강하고 자신 있어 보였을 사람이었지만 그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셔츠에는 커피 얼룩이 있었고 머리는 손으로 수없이 헝클어진 듯 삐죽삐죽 서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1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가 차가워진 달걀 요리를 앞에 두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있는 사람, 집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직원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마리아예요. 아이 셋을 키워요. 이 사람은 제임스예요. 아내가 얼마 전 수술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로버트예요. 내년에 은퇴할 예정이었죠.
사진 속 얼굴마다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노동자들이 사라져 무너져가는 진짜 살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올리버가 설명했어요. 장비를 어떻게 보정하는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 알아채는지, 고객들이 기대하는 품질 기준을 어떻게 지키는지요. 그는 휴대폰을 넣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들이 없으니 우리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측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 오후, 저는 공장 근처 동네를 차로 돌았어요. 예전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살던 아파트가 비어 있었고, 식당 창문에는 임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인 손님들로 붐볐던 호텔도 텅 비어 있었어요. 경제적 피해는 연못에 퍼지는 물결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한국 노동자들이 사라지자 그들의 월세, 식당 이용, 장보기 같은 소비가 함께 사라졌고 공장과 직접 상관없는 지역 가게들까지 무너지고 있었어요. 주유소에 들러 커피를 샀을 때 주인 여자가 피곤한 눈으로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매일 과자랑 음료를 사갔는데 이제 매출이 30% 줄었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손님이었어요. 항상 공손했고 현금으로 지불했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받아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려 했어요. 하지만 쓰는 문장마다 틀린 것 같았어요. 대체 가능성, 공급망 유연성 같은 단어들이 박성우 씨의 수척한 얼굴과 올리버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떠올리니 공허하고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단락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지만 제가 조지아에서 배운 걸 글로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워싱턴에 있는 제 상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대체 인력 조달 방안이 있느냐고 한국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는지 추천하라고 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메일만 바라봤어요. 불과 사흘 전이었다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 나라를 나열하고 전환 기간을 계산하며 대안을 제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한국 노동자들은 단순히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계와 공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그건 단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존중과 품위를 받아야 하는 인간이었어요. 가구처럼 옮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다시 박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공장 운영이나 기술 얘기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가족 이야기를 물었어요. 제 딸은 7살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딸이 물었어요. 아빠,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고 있던 아빠를 범죄자처럼 대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안락한 삶만 살았어요. 일하다가 총든 사람들에게 끌려갈까 걱정한 적도 없었고 왜 내가 지치고 두려워 보이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할 일도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위기는 단순히 경제나 정책, 국제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문제였어요. 가족과 감정을 가진 절대 존엄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쓰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은 제가 배운 것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예전에 저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만 했어요. 워싱턴 사무실에서의 안락한 세상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느껴졌어요. 조지아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실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보고서를 지우고 다시 썼어요. 317명의 한국 노동자 구금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한국 가족과 미국 공동체 모두 피해를 입었다. 상사는 대체 인력 방안을 기대했지만 저는 공장과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은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수년간 배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어요. 의회 앞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노동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나쁘게 대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피해를 봐요. 일부는 공감했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대체 가능성 보고서를 버리고 협력과 존중을 강조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성우 씨에게서 온 이메일은
그 변화의 끝맺음이 되었어요. 그는 새로운 공장에서 존중받고 있었고 진짜 우정은 이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 있지만 이제는 숫자 뒤의 얼굴들을 떠올려요. 조지아의 멈춘 공장과 불안한 노동자들을 잊지 않아요. 경제는 결국 사람에 관한 것이고 공정하게 대우할 때 모두가 살아난다는 걸 배웠어요. 그 여정은 저를 바꿔놓았고 지금 제가 쓰는 모든 정책은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BC가 극비로 묻으려 했던 서울 촬영 영상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르쿠스 클라인, 그는 한국을 로봇과 기술만 있는 차갑고 재미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풍 미라 때문에 48시간 서울에 갇힌 그에게 런던 본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후진국에서 뭘 찍겠다고. 하지만 밤 10시 혼자 걷는 여성들, 버스에서 낯선 이의 요금을 내주는 사람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실제로. 12분짜리 영상 하나가 베니스 영화제를 뒤흔들었습니다. 20년 경력을 버리고 이딴 걸 찍었다니. 회사에서 해고당한 그가 2년 후 서울에 정착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틀리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의 출발 안내판을 바라보면서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쿠스 클라인이에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아시아에 대해서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로봇과 신칸센이 있고 중국은 고대 사원과 북적이는 도시가 있죠. 이런 곳들은 촬영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제 비행기가 기름 넣으려고 잠깐 멈추는 나라에 불과했어요. 어딘가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그냥 하늘 위에서 지나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서 48시간 동안 발이 묶였어요. 태풍 미라가 한국에 찾아온 바람에 제 베이징행 비행기가 취소됐거든요. 항공사 카운터에 있던 친절한 직원분이 미소 지으면서 호텔 바우처를 건네줬어요. 완벽한 영어로 설명까지 해줬는데 저는 화가 나서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런던에 있는 제 상사 에드워드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그는 전화를 받았어요. 마르쿠스, 지금 어디야? 서울에 갇혔어요. 태풍 때문에요. 베이징에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서울. 그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거기서 뭘 촬영하겠다고? 저는 사실 아무것도 촬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건 커다란 실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냥 여기 좀 둘러보면서 혹시 이야기거리가 있나 볼까요? 저도 놀랐어요.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에드워드는 웃었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웃음은 아니었어요. 마르쿠스, 우리한테는 진짜 이야기들이 필요해. 현대적인 도시들, 중요한 장소들 말이야. 서울은 그냥 알잖아. 재미없는 곳이지. 가능한 빨리 베이징으로 가.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제 상사는 서울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났어요. 왜일까요? 저는 호텔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기사님은 눈빛이 따뜻한 노인이었는데 제가 호텔 주소를 보여드리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앞쪽 자리를 가리켜 주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처음엔 그냥 다른 대도시와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높은 건물, 분주한 거리, 수많은 자동차와 버스들. 그런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혼자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거의 자정이었는데도요.
그런데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처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런던에서는 여성이 혼자 자정에 걷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걷고 있었어요. 버스가 신호에 멈췄을 때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들이 기다려줬어요.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노인이 길을 건너기 전까지 가만히 기다려줬어요. 이건 저한테 너무 낯선 광경이었어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차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젊은 직원이 3가지 언어를 구사하며 저를 도와줬어요. 지도에 가볼 만한 장소를 동그라미 치면서 레스토랑에는 그릇 그림을, 사진 찍기 좋은 곳에는 카메라 그림을 그려줬어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무려 10분이나 시간을 내줬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방은 작았지만 아주 깨끗했어요. 침대 위에는 녹차와 과자, 그리고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손편지가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준 거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이곳에 왔어요. 서울은 제 시간 낭비라고 믿었어요. 이곳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제가 틀린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잘못 생각해온 걸지도 몰라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가득 차 있었어요. 제게는 48시간이 주어졌어요. 48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확인해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창밖을 보니 서울은 아직 깨어 있었어요. 도시 곳곳이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안전해 보였고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오랜만에 확신 대신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카메라 끈을 목에 걸고 문을 나섰어요. 서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를 제대로 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호텔 와이파이가 밤 10시 정각에 끊겨버렸어요. 제 노트북 화면이 새까맣게 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참 좋네요. 이제 일조차 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방에 그냥 틀어박혀서 화만 낼 수도 있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서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늘 그렇듯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하던 방식대로 대응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창문 쪽으로 시선이 끌렸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울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리는 은은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한밤중이 아니라 대낮처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제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런던이라면 이 시간쯤에는 거리가 텅 비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늦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는데 따뜻했고 음식 냄새와 빛내음이 섞여 있었어요. 특별한 목적지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여자분들이었어요. 어디에나 있었어요. 혼자 걷는 젊은 여성,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전화를 하며 걸어가는 여성, 그냥 산책하는 여성까지. 누구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달리거나 숨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건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가본 모든 도시에는 밤에 위험한 지역이 있었고 여성들이 혼자 가지 않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자유롭게 어디든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저 앞에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파란 시내버스가 부드럽게 멈추더니 문이 열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올라탔어요.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저 보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버스 기사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어요. 미소 지으며 요금함을 가리켰어요. 저는 현금을 내보려 했는데 한국 돈이 하나같이 헷갈렸어요. 지폐와 동전을 이리저리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제 뒤에 있던 한 여성이 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2번 찍으셨어요. 한 번은 본인 것, 한 번은 제 것. 그냥 그렇게요. 저는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뒷자리 쪽에 앉으셨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았는데 아직도 어리둥절했어요. 왜 저를 위해 요금을 내주셨을까요? 저는 낯선 사람이었고 외국인이었는데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피하지 이렇게 돕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제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주신 거였어요. 버스는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 거리를 달렸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한 노인분이 타셨어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움직이셨는데 교통카드를 찍자 이상이 있었어요. 잔액이 부족했던 거예요. 노인분은 난처해하며 내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양복 차림의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카드를 단말기에 다시 찍었어요. 노인분 요금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노인분은 여러 번 고개 숙여 인사하셨고 젊은 남성은 그저 미소 지으며 자리에 돌아갔어요. 누구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거나 특별한 일처럼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곳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2정류장 뒤에서는 임산부가 탔어요. 자리를 찾기도 전에 3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내어줬어요. 그녀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앉았고 나머지 2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저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이 모든 걸 지켜봤지만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셔터를 누를 생각조차 못했어요. 4번째 정류장에서 긴 흑발의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 탔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가 바라보는 걸 눈치챘어요. 서울은 처음이세요? 그녀는 완벽한 영국식 억양의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놀라서 제대로 말도 안 나왔어요. 마치 마술 보는 것처럼 표정이세요. 정확했어요. 정말 마술 같았어요.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드디어 제가 말했어요. 어디랑 달라요? 제가 가본 모든 곳이랑요. 그녀는 책을 덮고 제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영리하고 호기심 가득했어요. 어쩌면 다른 곳이 달라진 걸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어요. 서울이 정상인데 세상이 인간다움을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버스가 멈추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리기 전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제 이름은 사라박이에요. 진짜 서울을 보고 싶으시면 내일 아침 6시에 종로 3가역에서 만나요.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2시간 넘게 더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서울에서 계속 반복되는 친절을 보면서요. 모르는 사람을 돕는 모습, 자리를 내주는 모습, 이유 없이 서로에게 다정한 모습. 호텔로 돌아올 즈음에는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시와 사람,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저는 사라 박을 만날 거예요. 그녀가 말한 진짜 서울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밤 저는 그저 이해하려고 해요. 왜 단순한 버스 여행이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를요. 저는 아침 6시에 정확히 사라를 만났어요. 지하철역은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사라는 맞은편 플랫폼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이미 완전히 깨어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아침 6시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인 것처럼요. 특별한 거 볼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어요. 큰 빌딩과 붐비는 가게들을 지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그 골목은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힘들 만큼 좁았고 작은 문 위에는 오래된 간판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음식 냄새와 비냄새가 섞여 골목 안에 가득했어요. 골목 끝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간판에는 순위분식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솥을 휘젓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창문을 뿌옇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에는 테이블이 4개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사라를 보자 손녀를 본 것처럼 활짝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똑같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순이 할머니였어요. 연세는 일흔쯤 되어 보였고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눈빛은 밝고 따뜻했어요. 평범한 앞치마를 두른 아주 평범한 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분이 하는 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는 작은 종이컵에 뜨거운 국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문 옆 쟁반 위에 올려두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컵을 가져갔어요. 피곤해 보이는 배달 기사들, 노란 조끼를 입은 거리 청소부들, 손이 거칠게 갈라진 건설 노동자들. 모두 국을 받아들고 서서 마셨어요.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어요. 별다른 말도 없었어요. 그저 국을 받아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만 하고 떠나갔어요. 저는 이 장면을 5번, 10번, 15번이나 지켜봤어요. 카메라는 제 목에 걸려 있었지만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사라가 제 표정을 보고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해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국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요? 제가 물었어요. 사라는 제 질문을 순이 할머니께 전했어요. 할머니는 한국어로 대답하시고는 웃으셨어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국을 끓여준대요. 그게 전부래요. 그때 한 소년이 들어왔어요. 16살쯤 돼 보였고 몸은 마르고 옷은 헐렁했어요. 그런데 눈빛은 또렷하고 총명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국에 채소를 더 얹어 한 그릇 담아주셨고 작은 쌀봉지까지 건네주셨어요. 소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테이블에 앉아 국을 먹었어요. 음식을 아끼듯 천천히 먹었어요. 저 아이는 민호예요. 사라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북한에서 3년 전에 왔어요. 순이 할머니가 먹을 것과 공부를 도와주고 계세요. 저는 민호를 더 유심히 봤어요. 국 그릇 옆에는 태블릿이 있었고 그는 뭔가를 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지도와 색깔 표시가 보였어요. 식사를 마친 민호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수줍지만 친절했어요. 저 앱 만들고 있어요. 조심스레 영어로 말했어요. 서울에서 무료로 밥 얻을 수 있는 곳 알려주는 앱이에요.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서울 지도가 보였고 빨간 점들이 가득 찍혀 있었어요. 점을 누르자 시간과 장소 같은 정보가 나타났어요. 이름은 아침의 천사예요. 순이 할머니처럼요. 서울에는 이런 아침 천사들이 많아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도에는 수백 개의 빨간 점이 있었어요. 수백 군데에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냥 돕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진짜예요? 제가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다 가봤어요. 확인했어요. 서울에는 착한 사람 많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런던의 제 상사 에드워드였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마르쿠스, 지금 뭐 하는 거야? 베이징 도착했어. 아직 서울이에요. 태풍 때문에. 태풍은 잊어버려. 집중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기술 이야기, 현대적인 도시야. 거기서 이상한 거 찍는 게 아니라고. 저는 작은 식당을 둘러봤어요. 순이 할머니는 또 국을 따르고 계셨고 민호는 다른 손님에게 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라는 테이블을 닦으며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기술 이야기예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북한에서 온 소년이 사람들에게 무료 식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을 만들고 있어요. 에드워드는 불쾌한 소리를 냈어요. 북한 난민 얘기 같은 건 아무도 관심 없어.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국 먹는 걸 보고 싶겠어? 당장 베이징으로 가서 중요한 걸 찍어. 제 가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 차이를 못 본다면 넌 이 일에 맞지 않아. 전화는 뚝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런던에서의 제1 편안한 생활,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가 외면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어 순이 할머니를 봤어요. 필요한 이들에게 국을 퍼주고 계셨죠. 민호는 자신의 앱으로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사라는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 아름다운 걸 보게 해줬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리고 순이 할머니를 향해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부드러운 소리가 났고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중요한 걸 찍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식당 안에서 저 역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후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촬영했어요. 제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셔터 소리를 냈어요. 사라는 제가 전혀 몰랐던 장소들로 저를 데려가 줬고 민호는 자신의 앱과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한강 다리에 갔는데 거기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밤새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줬어요.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요. 또 과일 가게에 갔는데 그곳 상인은 돈이 없는 노인들에게 사과를 그냥 나눠줬어요. 어떤 아파트에서는 이웃들이 냉장고를 채워두어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와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학생들이 노인들의 손을 잡고 바쁜 길을 건너는 모습도 봤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단지 옳다고 느껴서였어요.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면 다들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은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이라서라는 뜻이었어요. 인간이라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 카메라에는 이런 순간들이 가득했어요. 몇 시간이고 서울이 그냥 서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담겼어요. 그런데 손이 떨릴 만큼 충격적인 이메일을 받았어요. 런던에 있는 에드워드였어요. 그는 제게 해고 통보를 했어요. 20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이제 끝이라는 거였어요. 일도 월급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큐멘터리를 찍는 생활도 더 이상 없다는 거였죠. 저는 무서워해야 했고 화가 나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사라는 카페에서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메일을 보여줬어요. 사라는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돌보는 도시, 아침의 천사들과 한밤의 친절, 낯선 사람을 돕는 16살 소년의 앱 이야기. 이제 우리만의 영화를 만들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1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작업했어요. 24시간 열려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컴퓨터 세대를 두고 앉아 저, 사라, 민호가 함께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찍은 영상을 모두 돌려보고 가장 좋은 장면들을 골라내어 퍼즐처럼 맞췄어요. 민호는 컴퓨터에 정말 능숙했어요. 손가락이 번개처럼 키보드를 치며 영상을 매끄럽게 편집했어요. 자막도 넣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넣어줬어요. 사라는 내레이션 문구를 같이 써줬어요. 한국 문화를 제가 잘못 표현하지 않게 잡아줬고 며칠 보고 다 아는 척하는 외국인처럼 들리지 않게 도와줬어요. 해가 뜰 무렵 우리는 12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서울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작은 부엌에서 국을 저으시는 순이 할머니로 시작해 민호가 홈리스에게 자신의 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소리가 가끔 울리고 제 손이 떨려서 흔들린 장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같았어요. 진실했어요. 그리고 서울 같았어요. 저는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올렸어요. 영화제, 다큐멘터리 공모전, SNS.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3개월 후, 저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예요. 영화배우와 유명 감독들이 오고 부유한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영화를 보고 상을 결정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황금사자상을 들고 있었어요. 최고의 다큐멘터리에 주어지는 상이었어요. 제 12분짜리 서울 이야기가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대작들을 이겼어요. 수백 명이 함께 만든 영화들을, 유명 배우들과 완벽한 장비로 찍은 영화들을요. 하지만 그 어떤 영화도 제 영상처럼 사람들을 울리지는 못했어요. 베니스의 관객들은 순이 할머니가 피곤한 사람들에게 국을 내주는 걸 봤어요. 민호가 앱을 만드는 걸 봤고
낯선 이의 버스 요금을 대신 내주는 사람들을 봤어요. 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도시라는 걸 봤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극장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간 저는 사람들이 영화를 싫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또 한 사람,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서 무려 12분 23초 동안 박수를 쳤어요. 베니스 영화제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였어요. 이제 저는 황금사자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순이 할머니의 것이고 리노와 사라,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친절을 선택하는 서울 사람들의 것이에요. 저는 그저 카메라를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와 물어봤어요. 제 촬영 기술이 무엇이었는지, 장비가 어떤 건지, 돈도 없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하지만 답은 단순했어요. 저는 똑똑하려는 걸 멈추고 솔직해지려 했어요. 거대한 이야기를 찾으려는 걸 멈추고 작은 기적들을 보려고 했어요. 세상을 다 안다고 믿는 걸 멈추고 세상이 저를 가르치게 두었어요. 서울은 저에게 최고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친절을 놀랍도록 특별하게 해내는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2년 후,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요. 순이 할머니 식당 근처에 작은 아파트가 있고 거의 매일 아침 그녀의 국을 먹어요. 민호의 앱은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라와 저는 함께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전 세계의 친절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서울은 언제나 제 인생을 바꾼 도시예요. 인간이라서 그냥 마음이 있어서 친절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곳이었어요. 때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발이 묶이면서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기도 해요. 찾으려 하지 않았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다가오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여행 계획을 망쳐버린 태풍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